안녕하세요. 자, 2015 하반기 카오스 강연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의 강연은 주제가 저희의 생활과 가까운 색입니다. 그래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제목을 빛, 색을 밝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아마 이 제목을 보시고 그러면은 색을 볼 수 있을 만큼 빛이 얼마나 밝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할까? 아니면 빛의 색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욕망을 표현하는, 욕정을 표현하는 이런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색이 가진 융합적인 특징이고요. 저는 이 다양한 관점에서 색을 연구하고 또 색의 가능성을 탐색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색채 연구실을 운영하고 또 색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는 석현정입니다. 저는 이 강연의 제목을 여기 있는 대로 빛, 색을 밝히다 이렇게 지었는데,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자신이 공부한 분야,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한 기준에 따라서 오늘 강연을 3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무대가 좀 밝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귀퉁이를 보시면 나뭇가지 모양이 좀 보이시죠? 만약에 이 등이 다 소등이 되면 이 그림이 아주 어두운 어떤 산 속에 있는 나무를 한 그루 찍은 것이다 라고 아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아주 약할 경우에 우리는 형상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럴 때를 우리가 암소시 상태에 순응하였다고 하고 색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리 드시기 전에 한번 주변을 보시면 유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조금 설명을 보태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망막에 있는 감광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막대기 모양도 있고 이렇게 뾰족한 원뿔 모양도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막대기 모양은 이렇게 간상세포라고 하고 뾰족한 원뿔 모양은 우리가 원추세포라고 해서 2가지의 감광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아주 약하면, 너무 약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간상세포가 활성화를 하는데요. 이 간상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한 가지 색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면 약 500나노미터대에 해당하는 빛을 조금 인텐스하게, 그러니까 좀 강하게 지각을 하고 이 주변으로 갈수록 약하게,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어두운 야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을 때 저 멀리서 호랑이가 오네 했을 때 우리 아주 먼 조상들은 별빛 아래에서도 호랑이가 온다라는 사실을 빨리 알고 도망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런 호랑인지 백호인지 파란 호랑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일단 빨리 도망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조금 더 세져서 이렇게 원주 세포들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녘이라든지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기 직전에 그 정도의 어둡기 혹은 밝기에서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간상세포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약 500나노미터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반면에 원추세포는 이렇게 550나노미터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녘을 이렇게 푸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낮에는 이렇게까지 푸르지 않았던 풍경이 새벽에는 푸르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새벽녘에는 간상세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원주세포만 활성화가 돼 있던 때는 요만큼의 정도로 우리가 강도를 지각하였던 사물들이 이렇게 세게까지도 과장해서 우리 눈에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 드라마를 보시면 새벽에 매번 가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드라마에서 파란색 필터를 씌워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푸르스름하면 지금 주인공이 새벽에 나타났구나, 거꾸로 이렇게 시간을 연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동시에 활성화된 그런 시희수는 상태에서는 낮에는 빨간색으로만 보였던 꽃잎이 이 꽃잎의 빨간색을 구성하는 빨간색과 약간의 보랏기가 도는 이런 픽셀들이 이렇게 방명시에는 파란색 부분이 더 과장이 되어서, 즉 우리 눈에는 보라색 기운이 도는 빨간 꽃으로 지각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푸르키니의 이행이라는 효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계가 커져서 더 이상 간상세포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원추세포만 활성화된 상태.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원추세포만 활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태이지요. 우리가 다채로운 색을 보고 일상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추세포에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가장 민감한 가시광선 영역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원추세포 세 가지 종류는 양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간색을 파란색보다 더 40배나 더 잘 지각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적으로는 이럴 수 있고, 눈에 손상이 오거나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양적으로 적으니까 좀 잃어버리거나 손상을 입을 확률은 좀 높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빛 정보를 색채 정보로 바꾸어서 지각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빛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뇌로 보내야 우리 뇌는 몹시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색만 지각하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얼마나 밝은가 하는 첫 번째 채널 정보와, 두 번째는 이 빛이 붉은기인가 아니면 초록기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빛이 노란기인가 파란기인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빛자극을 세 가지 채널 정보에서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색채를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밝은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밝기와 레디쉬하고 옐로우시하게 그렇게 해석된 빛이 결국 우리가 보기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 보시면 각 채널이 각각 다른 원추세포 종류들 그리고 개수만큼으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콘, 이 단파장에 민감한 원추세포가 없거나 결여가 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파란색만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노란색도 같이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노란색을 지각한다라는 것은 이 색이 얼마나 파란색과 다른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콘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이 채널이 통째로 지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M콘이 없으면 빨간색도 지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채널의 이론은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빨주노초 파남보 색을 지각하지 하는 데에서는 학자마다 이론이 달랐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이론이 대세를 이루던 것이었죠. 19세기에 사실은 이 헤링이라는 학자가 이런 반대 색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3채널 현상, 즉 밝기 정보를 제외하면
빨간과 초록, 노란과 파랑 이렇게 두 채널이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색상을 판단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 그때는 이분이 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본인의 고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세 채널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색약이라든지 생명은 왜 일어나는 것이죠? 했을 때 이 채널 이론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왼쪽은 정상 색각자가 본 카이스트 강당 뒤편의 잔디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찰자의 S콘이 없으면, 즉 이 세 번째 채널의 정보를 잃어버리면 파란색과 노란색에 관련된 모든 색이 지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자는 이렇게 이 광경을 이렇게 보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 앉은 남학생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세계 3요소가 뭐죠? 옆에 학생 옆구리로 치지 말고. 네. 색상 명도 채도니까 색순이니까 색상 명도 채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먼저 밝기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 명순응이라고 통틀어서 칭하죠. 그 다음은 색순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순응은 우리가 주어진 밝기에서 항상 가장 밝고 가장 어두움을 절대값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생긴 것이고 만약에 그 기능을 꺼놓으셨다면 밖에 나가면은 너무 화면이 어두워서 안 보이시는데 방에 들어오면 또 특히 주변이 어두우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거는 스마트폰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명순응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네가 너무 밝네 어둡네 막 이렇게 판단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순응을 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현상 덕분에 우리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면 처음엔 어둡지만 곧 사물이 다 보이죠. 반대로 밖으로 나오면 처음엔 눈이 부시지만 곧 별로 눈이 부시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색순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색순응은 주어진 광원, 예를 들어서 노을 질 때 보면 태양이 거의 주황색에 가깝죠. 그런데 그 노을 질 때 태양 밑에서 봐도 그렇게 우리 주변이 주황색 일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불편함이 없죠. 그게 바로 우리가 노을 질 때처럼 어떤 특정 파장 영역이 굉장히 강하게 광원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주황색 계열을 지각하는 우리의 그 시각 시스템이 민감도를 좀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푸르스름한 색은 좀 더 과장돼서 해석하도록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백열등 밑에서 보거나 아니면 형광등 밑에서 다른 종은 광원 밑에서 봐도 웬만하면 별로 어려움 없이 모든 색을 다채롭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비빔밥이지 않습니까? 그 시금치 무슨 색이죠? 시금치 색이죠. 시금치 초록색이에요. 네, 네, 우문현답이었네요. 시금치 색이죠. 네, 자, 별 이견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보통 음식점에 가면 좀 노르스름한 불빛을 많이 켜놓지요. 예, 이것도 초록색이죠, 그렇죠? 자, 그럼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두 개 중에 이게 어떤 게 더 초록색 같아? 제가 먼저 답을 말한 것 같은데 이거 보다가 보니까 이 시금치 별로 맛이 없어 보이면서 좀 오래된 시금치 같고 푸른기가 좀 더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질문했을 때는 이 주어진 사진 속에서의 다채로운 색채 팔레트에 우리 눈이 색순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초록색이라고 지각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허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냉정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 수준이 높아졌어. 이거는 초록색 아니야.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색순응은 명순응이 주어진 조명이나 광원의 밝기에 따라서 재조정을 하는 것처럼 색순응은 주어진 광원의 분광분포가 이상적으로는
가시광선 영역에 걸쳐서 에너지가 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를 지향합니다. 그렇지만 광원이 노을 질 때나 백열등이라거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좀 광원이 덜 가지고 있는 그런 색역대에 우리가 더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능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연구를 저희 연구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 스캔들이 퍼지고 나서 하는 사이에 벌써 논문이 3개나 전 세계에 나오고 그래서 한 발 늦었던 좀 아쉬운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흰금이라고 판단하셨던 분 손 들어달라고 부탁드릴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이론을 이미 접하셨기 때문에 아마 답은 아시겠죠. 그때 당시 흰금이라고 보셨거나 지금도 흰금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도비사에서 그 칼라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드는 회사에서 파검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히 왜냐하면 정답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흰금일 수도 있고 파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백열등을 켜놓은 듯한 그러니까 좀 따뜻한 느낌의 색온도가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모니터를 본 것이죠. 그러면 아까 손 드셨던 분 중에서 파검으로 전향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좀 전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노란기가 도는 광원에 이제 색수능을 하시면 여기서는 사실 대부분 다 누르스름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약간 푸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과민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색수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똑같은 사진인데 이 옷이 조금 전보다는 푸른 파검이다라는 데 약간 마음이 이제 기우시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이론이에요. 자, 지금 여기 벽난로를 구성하는 이 벽돌, 이 벽돌이 무슨 색 벽돌일까요? 흰색이겠죠? 네, 흰색인데 환경이 이렇다 보니 조금 푸르스름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흰색으로 인테리어를 한 거실이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커튼은 어떠세요? 커튼도 회색 계열이나 흰색 계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찰나에 요거를 딱 보시면 충분히 흰색 계열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색수능을 이렇게 여긴 즉 파란 계열에 우리가 둔감하도록 또 색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팔에 가지고는 파란색이다라고 명함을 못 내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색의 드레스를 가지고는 흰색 샀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 그래서 왜 파란색과 흰색을 다르게 판단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심리적인 현상인데요. 기억색이라는 것은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이었지, 바나나는 노란색이었지 하는 그런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 물체와 색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이 색은 뭘까요? 색 이름 한번 쳐보세요. 네, 제가 포토샵을 한 게 아님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크롭하기.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서 캡처해서. 네, 우리가 바나나가 노랗기 때문에 이 색을 너도 노란색의 일부야라고 아주 쉽게 간주한다라는 것이죠. 따로 보면 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 아이디어한 조명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푸어하게 그러니까 잘 제대로 표현이 못된 색에 대해서도 충분히 허용을 해서 노란 바나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기억색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색 때문에 우리가 색채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빛의 색으로 주변을 밝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주변의 다채로운 조명 환경 아니면 하늘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노을이 질 때죠. 여기 대낮에는 또 이렇게 보이다가 또 노을에는
노을이 지는 장면이 잘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여기 좀 보이네요. 노을엔 또 이런 하늘이 이런 색으로 변하고, 태양은 하나인데 우리가 태양빛을 경험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조명 환경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양이 시시각각 색을 변하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지금 배경에 있는 이렇게 말꿈 모양의 공간은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정상 색각 능력을 가진 인간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색을 다 모아놓은 어떤 구역입니다. 여기서 가운데쯤 보면 이제 흰색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붉은색인데, 이 궤적이 흑체 궤적이라고 해서 흑체가 그 표면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산하는,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그 색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노을 질 때는 한 요 정도 색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한낮에는 요 정도의 색입니다. 그러면 연관시켜 보면, 그러면 태양이 노을 질 때는 뭐 2000 켈빈, 뭐 3000 켈빈으로 태양의 온도가 변해? 아니죠. 사실은 태양의 표면 온도는 거의 똑같죠. 예. 그렇지만 이제 태양빛이 우리 공기층을 투과하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과에 따라서, 또 어디를 투과에 따라서 이렇게 산란의 과정을 거치고 해서 우리 눈에는 조금씩 다른 색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조금 전에 보신 그 곡선처럼 흑체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흑체가 발산하는 그런 색,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별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별이 어떤 색으로 빛이 나고 있으면, 그럼 너는 표면 온도가 얼마이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 온도의 개념을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는 조명기기 사시면 전구색을 고르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상세 설명을 보시면 색 온도라는 개념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차트에서 색 온도는 이렇게 대문자 K를 써서 단위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1000 단위가 되면 섭씨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섭씨라고 보셔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6000도, 3000도, 2000도 이렇게 되면은 뭐 켈빈이나 섭씨랑 비슷한데, 그 조명 기구를 사실 때 만약에 3000 켈빈 적혀 있으면 좀 노르스름하구나. 그리고 6000 켈빈이면 약간 파르스름함으로 넘어가는 흰색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상에 많이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 같은 경우는 5500 켈빈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소비자들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좀 낮은 색 온도들을 선호를 하지요. 누가 멋지게 태양 사진 찍어놨네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사실 약 6000 켈빈 정도로 늘 일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양의 색을 다채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태양광이 우리 공기층을 투과해서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이지요. 자, 공기층을 투과해서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서 태양의 분광 분포를 관측을 하면 사실 어느 나라에서 언제 관측하냐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조명위원회에서는 표준광원이라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 지역에서 측정을 해서 그 색온도가 6500 켈빈에 해당하는 흰색에 가까운, 그럴 때 태양의 분광 분포들을 여러 지역에서 측정을 한 후에 합산을 해서, 자, 이제부터는 분광 분포가 이렇게 될 때가 표준광원의 분광 분포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6500 켈빈에 해당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조명 전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아닌데, 제가 관련된 아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뜻 보아서는 똑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소쿠리에 들어있는 과일이 더 맛깔스럽게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해도 뭐 별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이걸 보는 순간 얘는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이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 사진에 비해서 그렇게 다양한 물체 색의 표현이 제대로 잘 우리 눈으로 지각이 됐을 때,
조금 이제 색채과학한 사람들은 색 재현이 잘 렌더링이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광원이 여기처럼 표준 광원에 가까워야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주황색이 주황색으로,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서양 배죠. 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자두 같은 이 과일이 좀 빨간색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이 소쿠리를 비추고 있는 광원은 장파장 영역대의 인텐시티가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광원과 비교해서 주어진 광원의 분포가 얼마나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연색 지수라는 그런 지수를 조명업계에서 개발해서 척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색성, 즉 얼마나 색을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광원인가를 평가하는 척도이지요. 그래서 조명 광원 회사에서는 그 연색 지수는 0에서 100까지 움직이는데 이제 100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런 광원이고요. 보통 85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거의 없는 그런 좋은 광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광등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연색 지수가 굉장히 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광등 밑에서 보면은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색, 특히 동양인의 얼굴색을 제대로, 그러니까 태양광 밑에서 보는 것처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대전 사람 말로 거시기 한 색이잖아요, 그렇죠? 노란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면서도 어둡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색을, 우리 동양인의 얼굴의 살색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광원이 정말 양질의 분광분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화장하실 때 화장대에 있는 불빛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밖에 나오면은 이게 떠 보이거나 다시 집에 가셔서 다시 고치시는 경험도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카페에서 아가씨를 만났는데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2차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럼 이제 옮기실까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연광 밑에서 보니까 이제 목색과 얼굴색의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남을 그래서야 발견하셨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상에서 이제 있는 것이. 그래서 주어진 광원의 연색 지수가 얼마인가를 아실 수 있다면 그 어떤 피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의 실제 색을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색 지수가 100인 종 밑에서 보면 결국 주어진 광원이 이러한 분광분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겠고요. 반면에 이 사진은 아마도 이런 분광분포였지 않았을까 유추를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색채 항상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을 해서 이 정도로 좀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뭐 형광등이라든지 LED 등이라든지 색온도를 활용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광원이 흑채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만져보면은 뜨겁긴 하지만 정말 뭐 6000도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6000 켈빈, 6500 켈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상관색 온도입니다. 그래서 흑채를 봤을 때 보이는 색과 동일한 광원, 동일한 색을 내는 광원은 그 흑채의 표면 온도를 빌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상관색 온도입니다. 즉 태양광에 우리가 지구상에서 관측하는 노을 질 때 태양광은 3000 켈빈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3000 켈빈은 결국 상관색 온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흑채 제족도 보여드렸고 뭐 태양에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바야흐로 이렇게 다채로운 광원이 널리 퍼져 있는 시대입니다. RGB LED가 아무 데서나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RGB LED 밑에서 이 물체를 보면 마치 이 주사위가 색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하지만 사실은 이 물체는 그대로 있고 주변에 광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반사된 빛이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도가 높아졌는데 빨간색을 원하는 빨간 조명, 초록색을 주면 초록 조명. 이젠 너무 갑자기 하얀 밥만 먹다가 갑자기 뷔페 식당을 왔을 때 그런 느낌처럼 그럼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혼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성 조명이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희망으로는 화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성 조명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자, 여기 보시면 바나나 위에 노란 조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바나나를 표준 광원 밑에서 봤을 때보다 더 노랗게 보이겠지요. 그러면 슈퍼마켓 사장님은 너무 좋겠지요. 내 바나나가 정말 노랗게 보이니까. 그러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주 까탈스러운 애기 엄마 입장으로 아니 이렇게 신선하지도 않은 거를 노란 조명 켜놔가지고 더 노랗게 소비자한테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정말 괘씸하네. 너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육점에 빨간불 켜놓고 여러분들 만감이 교차하시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같은 것이죠. 미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이게 정말 어차피 먹을 바나나를 더 노랗게 맛깔스럽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므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판단은 아직 논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조명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학생들도 오셨으니 제가 준비한 이 학교 조명이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수년 전에 독일에서는 필립스 조명과 함께 진행을 미리 했었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조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타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밝고 약간 파르스름한 조명,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5,800켈빈이면 굉장히 파르스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4,000켈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아이디어를 뭐 토론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아주 밝지는 않지만 이렇게 노르스름한 조명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한국 사정에 좀 맞게 바꿔서 우리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봤더니 한국도 마침 이렇게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고, 또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LED 조명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화두가 충분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다가 이렇게 사설 학원처럼 차려놓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될까? 그래서 해봤더니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한 반은 계속 형광등을 켜놓고요. 다른 한 반은 첫 2주는 형광등 그대로 켜놓고 3주째, 4주째에는 LED 조명을 교체하고 저희가 실험실에서 찾은 밝기와 색온도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다양한 수업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을 시켰더니, 원래 이 반의 공부를 지금 학생들의 태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반은 굉장히 모든 학생들이 이제 좀 성적이 좀 높았어요, 이 반이. 그리고 이 반은 성적이 좀 낮았는데, 저희가 매일 와가지고 수학 문제 풀이하고 똑같은 학습을 매일매일 하니까 전반적으로 성적은 두 반 다 올랐습니다만, 이 교실은 수학 성적, 여러분도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학 성적 기준으로 여기는 8%가 향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명이든 간에 매일매일 반복 학습을 하면 8% 정도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반은 15%가 향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한 달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과연 롱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봤을 때 그게 유효할 것인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조명 바꿨다, 열심히 해야지. 누나들이 매일 오네,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와우 이펙트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놀라웠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결과를 동영상으로 조금 요약해 왔는데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솔루션은 선생님이 또 사용하기에 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는 수업에 전자칠판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큰 TV나.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TV를 보면서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고 하는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편안한 모드를 선택을 하면 교실 분위기가 색온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어요. 수학 문제 풀기. 인텐시브 모드가 이제 오는 거죠. 선생님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여기 세 번째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면 교실이 좀 밝아지면서 색 온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 6,500켈빈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가까이서 보면서 문제풀이를 하고 이런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성적이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 연구는 좀 더 지속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도 이제는 가정집에도 조명들을 다들 취향대로 선택하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우리 RGB LED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을 했었습니다. 이건 좀 아니죠, 그렇죠? 뭐 집이 디스코텍도 아니고 그래서 감성 조명 별로야 이렇게 조금 시큰둥해졌을 때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뷔페 식당 왔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뒤돌아서지 말고 내가 뭐가 먹고 싶지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RGB LED를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무드를 만들 수 있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인생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다양한 흰색이지만 약간의 색감이 좀 들어간 조명 하에서 여러 가지 그럼 집에서 영화 보고 싶을 땐 이런 게 어떨까? 독서를 하고 싶을 땐 어떨까? 숙제를 할 때 어떨까? 이런 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런 걸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부엌이죠. 부엌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면 그 순간 우리 부엌에 이런 다른 조명을 켰으면 이런 느낌이 나오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선택하면 바로 조명 스위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용자들은 굉장히 가서 스위치를 누르는 것보다 늘 손에 주어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조명은 단지 그 조명 광원이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이나 얼마나 색을 잘 표현하는가 측면과 더불어서 얼마나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가 분명히 이런 것이 경쟁력이 될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거 사실 되게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색을 밝히다. 그렇잖아요. 색을 밝히다인데. 그래서 빛은 욕망을 자극한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 부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타클라우스가 먼저일까요? 코카콜라가 먼저일까요? 산타클라우스는 사실 성 니콜라우스죠, 그렇죠? 성 니콜라우스는 굉장히 오래된 그 성인인데 1930년대에 코카콜라에서 그 시기적으로 성 니콜라우스 데이하고 그 성탄절하고 비슷한 때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를 일종의 가져온 것이죠. 그 스토리를. 산타클라우스가 원래 이렇게 비만자가 아니었는데 후덕하게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그 다음에 턱수염도 막 기르게 하고 의상을 입혔어요. 근데 그 의상을 코카콜라가 이미 로고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옷에 어울리게 맞춰 입힌 거예요. 그 이후로는 우리는 다 산타클로스는 당연히 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색을 보면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고 또 색을 보면 콜라를 떠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물론 인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감성적인 영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유명한 회사들이 다 모였는데 유독 빨간색 계열의 이렇게 음식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로 가보면 초록 파란색 계열에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왜 우리는 빨간색을 보면 식욕을 느낄까? 그래서 한번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까지 서울에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밥상인데 우리가 색채 지각에 따르면 빨강의 반대는 초록이고 노랑의 반대는 인지적으로요 파랑이죠. 그 원리를 적용해서 계란찜입니다. 김밥이고요, 김치고 이거 연어구이고요, 계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포토샵 같은 데서 반대로 하시면 이제 정상적인 밥상이 나오겠죠. 약간 중의법으로 해서 반대 색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 색만 바꿔도 우리 일상은 정말 흥미로워지고 재미있어집니다. 공통적으로 빨간색을 보면 식욕을 느끼는 거는 뭔가 인류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면 맛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 먹고 자랐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인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유학을 온 다양한 국가 학생들을 모아서 자 여기 색 중에서 가장 매울 것 같은 색을 한번 들어보세요를 했더니 우리나라 학생이죠. 이게 든 학생도 있었지만 이렇게 인도네시아 학생 같은 경우는 올리브색 같은 색을 들었고 프랑스 학생은 이 지금 옷에 안 보이는데 어두운 회색과 겨자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은 이런 겨자 소스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빨간색 고추를 먹어봤지 프랑스에서는 먹어본 경험이 없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한국 카이스트에 유학을 오지 않았으면 정말로 꾸준히 이 색이 가장 맵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 인류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트렌드는 있겠지만 이렇게 맛의 경우만 봐도 벌써 세분화가 될수록 자라온 환경이 어떠냐, 개인의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랭클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연구를 하는데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지역색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집필하였고요. 그 각 지역의 토양의 색을 보면서 이 지역은 이 토양이 있으니까 이 토양으로 집을 지었을 것이고 또 이 벽과 잘 어울리는 지붕을 올렸을 것이고 창틀을 만들었을 것이야. 이런 전제 하에 그 지역색을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색의 시작은 그 지역의 땅의 색을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에 아주 최근 아니지 2008년도 경에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이 지역색의 이론과 실무적인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제 도시 환경을 디자인했었죠. 여러분들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알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색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저는 색채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성공적으로 발현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세계 어딜 가서든 서울색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색이 나오기까지 굉장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전 대전 시민이라 이 연구에는 참여는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색을 정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토양의 색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만든 문화적인 유산들,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다른 문화적인 것들, 그러니까 유형의 문화, 무형의 문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보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색을 추출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서울색, 10가지 서울색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색이 좋아 싫어 이건 또 이제 개인의 기호의 차이인데 그 색은 꽃담 황토색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색으로 칠해진 것이고 혹시 이 자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설물에 적용된 색은 기와 진회색입니다. 앞으로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보시면 저게 기와 진회색이야.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곱씹으실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좀 누구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몬드리안이라는 작가 아시죠, 그렇죠? 예, 몬드리안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좀 색표현이 좀 독특하죠. 보통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몬드리안이 마침 뉴욕 맨하탄에 살았던 시절에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부기우기라는 음악의 장르인데요. 그 음악을 듣고 맨하탄을 상징해봐야 되겠다 해서 맨하탄의 지도를 자신의 화풍으로 옮기고 이 색에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표현을 이 음악의 음유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색은 우리가 눈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는 그런 자극물이지만 충분히 소리나 맛이나 한 촉감이나 다양한 감각으로도 쉽게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진 아주 멋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음악으로 이제 제 강연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돌아가셔서 이제 나도 한번 색으로 내 주변을 재미있고 더 따뜻하고 더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시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빛색즉 시공 시리즈 오늘도 역시 재미있으셨나요? 상반기에 2016년 상반기에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우리 카오스 재단의 강연에도 깊은 관심 계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